좋은 저녁입니다. 24 뉴스 심층 인터뷰 On the Recor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여러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후 겸화위원회는 금요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종합평화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15개 항목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가자지구 행정국가위원회가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로부터 책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안정화군이 배치되어 치안을 유지하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시키며 인도적 지원 분배를 감독하고 전환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로드맵은 또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마스 무기 폐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단계적 철수와 연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병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위군 철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인들과 가자지구 주민들 모두에게 군사적 위협이었던 하마스의 종말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하마스가 늘 그래왔듯이 합의를 우회하고 무장 해제를 피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지배적인 무장 세력으로 남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아흐마드 푸아드 알카티브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알카티브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인도주의자이자 평화운동가입니다. 가자지구 출신인 알카티브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직계 및 대가족 중 수십 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또한 애틀랜틱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이자 Realigned for Palestine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흐마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된 이 로드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두 기다려온 바로 그 문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확실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마스와 상대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과거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여러 가지 합의, 예를 들어 화해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통합을 위한 합의에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부처 통합 약속을 어겼죠.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휴전 협정을 맺는 것도 봤습니다. 10월 6일에도 휴전이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10월 7일 휴전을 깬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여러 협정의 당사자가 되어 왔다는 오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협정을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괜찮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마스 지도부의 말을 들으면서 협상에 관여했던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 이스라엘의 반응, 평화위원회의 발표, 그리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자지구의 미래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한 하마스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지난 40년 동안 테러 조직의 흐름을 보면 70년대 자선단체로 시작해서 87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가자지구를 장악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죠. 그리고 그 해안 지역을 폭력과 테러, 터널, 로켓 등으로 가득 찬 요새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이것이 하마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장 저항의 서사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죠. 비록 절차에 대한 의문, 검증에 대한 의문, 전문가위원회와 국제안정화군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지만 가자지구의 새로운 경찰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석할 부분이 많지만 저는 사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기한 순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5개 항목으로 된 로드맵의 문구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철수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모호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후 가자지구 고위 대표인 니콜라이 윌라데노프가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후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고 월요일 회담 이후에 그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이스라엘 방위군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절박한 시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10월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합의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막으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가 실제로 비군사화와 무장 해제에 진지하게 동의할 것이라고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믿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게 한쪽 입장이고 반대편에서는 그리고 이건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가자지구 사람이기보다는 일종의 외부 관찰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전술적 이익을 포기할 거라고 믿기 어려운 게 매우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휴전 이후 또한 10월 7일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력, 자원,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유대 국가의 명성 측면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재결집을 막는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성과이기 때문에 또 다른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총리도 선거를 위해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들은 실제로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한 말이죠. 단순히 중화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무장 해제는 중화기, 박격포, 로켓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류탄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마스는 이제 RPG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무기를 몇백 개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화기의 주요 특징은 터널입니다. 하마스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터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가자 지구 지역, 즉 노란선 너머 거의 70%의 터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 하마스는 그러니까 10월 7일에 발생한 사상자의 대부분이 소형 무기, 즉 AK-47, M16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형 무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기만 포기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마스는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자 지구에 있는 소식통들로부터 하마스가 니콜라이 물라데노프와 평화위원회가 내놓은 내용에 이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신베트는 가자 지구에서 무장 해제되어야 할 가족, 시족, 부족, 즉 하물라들의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가자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마스와 명목상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슬라믹 지하드만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시족들과 부족들이 무기를 그대로 보유한 채 남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민병대와 갱단을 만들게 내버려두는 셈입니다. 저는 그것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매우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마스는 이 시족들, 이 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면 이 가족들은 모두 그 테러 단체에 대해 오래된 복수와 보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가 니콜라이 윌라데노프가 이런 해명과 이런 변화를 내놓은 것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 합의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대에 맞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자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현지 세력, 즉 하물라, 즉 시족과 부족들에 맞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도 경무기와 중무기와 같은 확실한 성과, 즉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그 점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가자 지구 내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하마스가 실제로 가자 내부의 여러 부족들로부터 이런 무기들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마스가 일부 무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니요. 우리는 무장 해제나 무기 폐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기관의 감독하에 무기를 보관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무기들은 창고 안의 문과 자물쇠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원한다면 그 창고를 급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우리는 이 휴전이 시작된 지 대략 10개월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마스가 결국 새로운 것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이 로드맵에 동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져서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하마스가 또한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선언문에서는 소형 무기가 NCCAG, 즉 기술관리위원회가 도입할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실제로 이 소형 무기들 중 일부를 무기고에서 꺼내서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너가 이 무기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NCCAG에 등록하려고 해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조직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등록된 무기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평화위원회와 네타냐후 총리가 니콜라이 위라데노프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소형 무기 문제도 다뤄질 때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부분적으로 그거야. 네가 나랑 얘기했던 그런 술수나 책략을 미리 차단하려는 거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하마스가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한쪽 측면이야. 다른 한 가지도 정말 중요해. 네가 그걸 언급해줘서 고마워. 무기 저장에 관한 부분 말이야. 그래서 이 합의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해. 결국에는 이것은 하마스에게 일종의 항복이자 패배를 인정하는 형태야. 오랫동안 하마스에게 무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어. 전쟁 중엔 결국 말뿐이었지. 절대 포기하지도 항복하지도 않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제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자. 이건 정말 끝이야. 내 말은 제안된 대로 실행된다면 이건 하마스의 항복이야. 포기하는 거지. 나는 계속해서 올리브 없이는 올리브유도 없다는 비유를 써왔어. 무기가 없으면 하마스도 없는 거야. 그럼 왜 동의하는 거지? 왜 동의하는 걸까? 하지만 내 요점을 정말 빠르게 마무리하자면 그들은 그 합의는 체면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시도하기 어죠. 여기서 카타르, 이집트, 터키인들이 평화위원회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패배가 될 거라고 굳이 들먹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관 같은 표현을 쓸 겁니다. 여러분이 무기를 이스라엘에 넘겨야 하는 불욕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측, 즉 NCA와 그들의 경찰에게 무기를 넘기도록 할 겁니다. 보관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 무기들이 녹여지거나 불태워질 거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그 보관소에서 무언가를 단락시켜버렸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가자에 무기로 가득 찬 창고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 앉아서 하마스를 기다릴 거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제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이 무기들은 가자에서 반출돼서 철강으로 녹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하마스가 체면을 지키며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알자지라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아첨꾼들과 친팔레스타인 운동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우리 무기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보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자기들만의 수렁에 빠져 있죠.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LNG, 즉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터키는 이제 막 F-35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토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S-400을 아랍에미리트에 팔고 싶어 합니다. 지역 역학 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 지구가 이런 불안정한 전선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곧 선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지역적으로 볼 때 지금은 2023년과는 매우 다른 지역입니다. 저항의 축 혹은 순위파 축이라는 개념조차도요. 터키, 카타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우디나 더 제한적으로는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도 그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를 살펴보면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마스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은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하는 것, 자이딘 알하다드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처럼 일종의 옛세대의 마지막 잔재들, 10월 7일 이전 알카삼 여단의 세대, 하마스 지도부, 10월 7일 공격을 감행한 무장 세력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사람들이죠. 하마스의 인프라와 고위 및 중간급 지휘관층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야히야 시누아르, 그의 형제 등등 모두요.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는 하마스가 10대 청소년들을 대거 모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격 훈련조차 시킬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사격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AK 소총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10월 7일 전처럼 기동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보유한 무기고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집트를 통해 밀수할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부 이스라엘의 불발탄을 이용해 일부 급조 폭발물을 다시 만들어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집에서 나온 전선과 파이프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로켓 파이프나 급조 폭발물 배선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보급품이고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그 보급품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는 없고 그들이 일부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재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지휘 체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배체 인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사건 연루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축 물자의 보충도 없고 원자재나 전구체의 밀수도 전혀 없습니다. 하마스가 예상했던 대규모 재건 작업도 지금까지 전혀 시작되지 않았고 수억 달러가 유입되어 단체가 그 돈을 빼돌리거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 친이스라엘 공동체, 시온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좀 더 덜 회의적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년 넘게 이 말을 해왔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자 지구의 대다수 사람들은 하마스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마스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뜻입니다. 10월 7일의 결과이든 지난 20년간 하마스의 모든 행위이든 전쟁 중 하마스의 행동이든 팔레스타인 민족 프로젝트의 실패이든 무장 저항의 내러티브이든 사람들은 하마스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오직 무기만이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통치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의 총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건 못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보세요.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마스가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가자 지구에서 시야를 넓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입법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팔레스타인 선거 발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정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큰 질문인 건 알지만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국가 차원의 선거나 유사한 시도는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서 지방 선거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말했듯이 팔레스타인 영토, 심지어 요르단강 서안에도 정치적 활력이 없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와 대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궁정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바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팔레스타인 기관들과 파타 그리고 PLO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에 도달하기 전에 선거는 사회적 기반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는 자유로운 언론에 관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마스 이후 이렇게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은 비무장화가 완료됐는지 알 수 없고 저는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폭력을 포기하는데 하마스나 다른 어떤 참가자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자 지구에서 또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비파벌적인 정치적 삶을 만들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말하자면 하마스, 파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이 단체 저 단체 같은 파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출마하거나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성은 선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접고 이제 쇼의 마지막 빠른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간단히 떠오르는 첫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첫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하마스의 새 지도자 칼릴 하야입니다. 이 사람은 친이란 성향의 바보로 옛 세계와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사이에 끼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치국을 무장 해제에 동의하도록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하마스가 동의하게 된 원인인가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가 지도자가 된 것만이 유일한 변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하마스가 동의한 이유인가요? 동의하신 건가요? 그는 제가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몰락 직전에 있으며 그들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단 한 치, 아니 한 미터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마스의 책임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려 해도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가 더 급진적인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평화위원회 고등 판무관 가자지구 고위 대표인 니콜라이 윌라데노프입니다. 제가 점점 더 존경하고 좋아하게 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이 조금 더 인정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씩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하마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가 제 트윗 중 하나를 공유했는데 하마스 지도자들이 그가 제 트윗을 공유하고 저를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알자지라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흐마드 알 카티브라는 수상한 남자는 누구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니콜라이 씨는 균형 잡기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과 행동 중에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나갔을 것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스타일을 점점 더 높이 평가하게 됐어요. 비록 그가 성공할지 확신은 없지만요.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해낼 일단 사람이 그에게 있다면 일말의 그건 바로 신뢰를 그 줘봅시다.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과 후세인 셰이크 부통령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후세인 셰이크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말은 그가 현실적이라는 뜻이죠.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가 아바스 대통령이 해왔던 수사적 언행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저는 아바스 대통령이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스 대통령이 품위 있고 괜찮은 선택을 해서 명예직만 맡고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는 정말로 권력에 불필요하게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느 쪽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셰이크 씨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드 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흥미로운 통찰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온 더 레코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